그동안 이제 뭐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뭐 잘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무시하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좀 있었을 텐데, 또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상황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저번에 보세요? 제 기억에 우리 HCN은 작년에 그 6월 전에 한번 나와서 방송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양도세가 완화하면 빨리 파세요. 재건축 호재 뜨면 그건 호재가 아니라 호갱이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 될 거니까 조심하세요. 다 여기 우리 저 HCN에서 우리 박 기자님과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쳐다보니까 바쁘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좀 어떤 얘기를 드리면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했는지 물론 틀릴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금리와 환율 이런 것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면 이미 벌써 다 시장에 대비하셨을 거고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듣고 이제 참조하시고 판단하실 텐데 뭐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갑자기 전문가 하는 얘기를 100%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동산 버블 또 우리나라 이 경제 거품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그 버블 당시에 그 토지 부동산이 이제 그 국민 그 GDP 대비 비중이 한 5.6배 한 6배 가까웠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작년 말 기준 올해 말고요. 올해는 좀 올랐다 내려왔으니까 똑같다 하시죠. 작년 말 기준 5.2배, 1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블이 많이 큰 거죠. 선진국 보통 한 2배에서 3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이제 값이 비중이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걸 쓰고 나면 남는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가계 부채의 비율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OECD 기준으로 200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로는 173 정도 나와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170을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게 역산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수치가 140%일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141대 글로벌 위기가 터졌다고요? 1990년도 일본 버블은 137일 때 터졌습니다. 그것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세기 자본론. 그게 뭐냐면 그 한 해 생산하는 GDP 대비 현재 있는 국가의 모든 부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그 수치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그 피그스 사태라고 했잖아요. 유럽에. 그때 뭐 그 스페인, 이탈리아 이 나라들의 수치가 한 퍼센티지라면 700, 800. 그냥 수출하면 7, 8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6.9일 때 그게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한 6점 몇일 때 터졌고. 그러니까 6, 7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터져도 뭐 터질 수 있는 여건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그게 한 6.6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여러 지표를 봐도 이게 위험한 지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미국의 리세션은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금리 환율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많이 또 알게 되셨죠. 금리가 이렇게 경제 영향이 크구나라고 아니까. 근데 금리가 미국의 역사를 볼 때요. 그 장단기 금리라고 그러죠.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있는데 장기 금리는 뭐 5년, 10년짜리고 단기는 뭐 3달짜리, 뭐 1년짜리 이런 건데 이런 금리의 추세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갖다 5년 빌려주면 돈을 이자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짧은 거는 2% 받으면 길게 빌려주면 3% 받잖아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 역사상 역대 항상 그 장기 금리가 더 비쌌어요. 이율이. 근데 이게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요번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자본주의 역사는 뭐 미국의 역사라고 해도 되니까요. 미국이 7번 정도,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 7번 정도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다음에 벌어진 경우가 7번이 있어요. 근데 그
7번은 100% 터지는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도 있고 침체도 있고 둔화도 있는데 일단 둔화 수준이 아니라 침체 수준까지 간다는 거고 더 나가면 위기까지 가겠죠. 그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 때 3번은 위기가 터졌고 크게. 그럼 우리는 침체나 위기가 될 소지가 많다라고 판단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올해 한 해 내내 거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10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회사를 유지해서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급전이. 그러니까 우리 요새 뭐 레고랜드 사태에서 터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나 흐름들을 다 봤을 때 아, 우리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이제 멈춘다? 그랬을 때 뭐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 90% 이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나 데이터나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침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2023년은 팍 이렇게 터지지 않더라도 정부나 뭐 전 세계가 잘 대처를 하다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 현상은 아, 한 해는 무조건 좀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보수적으로 잘 안전관리, 자산관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제라는 게 이제 신뢰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 신뢰 시스템에서는 잘 경제가 들어갈 때 문제가 없는데 한순간에 딱 브레이킹 벌어지면은 이게 통화 승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원 통화는 1,000원인데 시중에는 한 10,000원이 돈단 말이에요. 10배 정도 보통 하니까 유동성이 높아지만 20배 정도 돈이 돌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나는 500원을 빌렸는데 여기다가 400원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이분은 또 딴 번데 300원. 이게 연쇄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깨지면 서로 자기 돈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원본은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신용경색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경제 시스템은 사실 신용과 대출로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인데 이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당연히 긴축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을 쓴 분들은 이제 기업들은 뭐 봉착하게 되겠죠. 안 좋은 상황으로. 그래서 부도 뭐 이런 증권사 부도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아 여기는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PF 문제 있었잖아요. PF 문제에서 어느 증권사, 소형 증권사인데요.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억이면 대출을 1,000억을 일으킨 거예요. 대출을. 문제가 있잖아요. 대출이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도죠.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또 영끌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금리가 오르면서 소득이 이걸 이 정도 오를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영끌하신 분들 중에 본의 아니게 부담 느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잖아요. 경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택 가격에 또 하방 압력이 되고 그러니까 경제 요인들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올 한 해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길 바라면서 조금 자산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12월 14일이죠. IMF에서 왜 경고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쭉 봤는데 영어는 짧지만 돌려서 봤는데 봤더니 이게 대충 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은 IMF가 틀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있었는데 IMF가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많이 있었나요? IMF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계속 이제 이번에 보고한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성과 뭐 부담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중에 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따로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 통째로 보고서를 만들다가 어느 나라들이 위험하다라고 뜨면 그거를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캡처를 해서 그거를 부각시켜서 마치 한국만 보고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홍콩, 싱가포르 다 아시아 태평양 다 했거든요. 호주까지, 뉴질랜드. 그 중에 이제 한국도 위험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뽑아내는 방식이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요. 그 BIS라죠. 국제결제은행의 그 집값 통계.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면 집값이 그 기억이 작년 기억을 우리가 지금 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0% 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 2019년 말 기준에서 10% 더 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오른 값이 18%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18%와 10%의 기준이 어디냐면 그 기준의 데이터를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전 세계 집값을 갖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통계가 뭐냐면 우리는 한국 부동산원이 던지는 통계예요. 국가기관에서. 네네. 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통계상으로는 이제 같이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집값이 2배 오를 때 우리나라 막 14%, 15%밖에 안 올랐다고 뭐 대통령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랑 괴리감은 있어요. 네, 그러나 맞아. 그렇게 많이 평균적으로 흐름은 이제 비슷하고 보면 그 18% 올랐다고 BIS에서 잡은하고 OECD도 주택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네. 평균값을 내 가지고 집값을 놓고 우리 LTV, 부채, 가계부채, 뭐 DTI 수준 이런 거하고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종합적 분석을 했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네네. 데이터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요번 거는 좀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저번에 작년에 발표한 게. 그래서 저는 그걸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네. 제 나름대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할 때 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30%에서 최대 40-50%도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 IMF 보고서를 보니까 달갑지 않은 반감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수치는. 네. 근데 그분들은 더 높게 판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올해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은 다 집값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그러면 이제 또 집값이 언제까지 이제 네. 또 떨어지는 거는 좀 그런 방향이 정해졌다면 네, 언제까지 좀 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 공급 법칙에서 네.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다 안 사고 저게 500원이면 사겠다고 판단되는데 네. 한 달 만에 500원이 됐어요. 그럼 사겠죠. 그럼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면 떨어지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묻는 게 거꾸로 이제 다시 연결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빨리 떨어지면 바닥을 빨리 다지겠죠. 근데 지금 사실 6개월 작년에 조금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니까 그쵸. 급하게 네, 맞춰서 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올린 대로 올해 한 해가 경제 침체가 조금 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겠죠. 그럼 올 한 해는 무조건 일단 하락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전 세계 뭐 당국자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착륙 돼 가지고 네.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로 전이가 안 되게 좀 연착륙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같은 걸 많이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적인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네. 한번 부동산은 장기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제 흘리면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 보시면 IMF 때가 3년 반 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때가 7년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그때 IMF는 그 우리 내부 문제였잖아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환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은 우리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경제는 튼튼했지만 네. 미국이 이제 국제 경제 금리 어떤 문제로 자기들이 터졌잖아요. 집값 때문에. 네. 근데 외부 문제로 우리가 7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때 3년 반, 외부인데 7년? 그러면 지금은 외부와 내부가 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빨리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네, 바닥을 빨리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 경제나 국민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억지로 막 떠받쳐서 질질 끌어봤자 네. 내려갈 때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하긴 뭐 집값이 근데 계속 하락하는 게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 좋은 면도 있지만 네. 부작용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잘못되면은 시스템이 서로 신뢰로 묶여진 건데 네. 그 신뢰가 깨지면 이게 걷잡을 없이 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은 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네. 통화 승수도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버리지 과다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가 빨리 터지고 빨리 정리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걸 억지로 끌고 가다가 이게 병인지 저게 병인지 계속 병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는 게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게 지금 어느 적정선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브레이킹 현상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부가 그걸 잘 켜해서 또 과다하게 또 뭐 부자 감세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네, 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국가 경제가 연착륙하고 부동산도 연착륙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 네. 지금 급급매가 나와야 좀 팔리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매도인들은 좀 눈치 보는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듯이 이제 집값이 더 하락하면 이 매물들을 더 이제 던지는 그런 시점이 올까? 또 그게 좀 언제쯤일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네.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네. 서울 아파트 예를 들어드리면 한 5만 대에서 한 6만 5천 개까지 매물만 네. 매물만요. 5만 5천까지 갔다가 6만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네. 6, 7월에. 그랬다가 지금 한 5만 6, 7천 대로 내려왔어요. 그럼 거의 만 개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셨을 게 이제 전세가 그 대신에 2만 개가 늘었어요. 아파트 전세 매물.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급하신 분이나 뭐 나는 좀 팔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매물을 던졌는데 시장에서 못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네.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부담되고 안 사니까 그 중에서 뭐 갭 투자를 하신 분이나 자금 여력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집을 그 당시만 해도요. 집을 비워서 그 전 정부에서 새 집을 들어갈 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이 비어 있어야 돼요. 전세 끼고 사들려면 맞아요. 자기 네. 돈만으로 해야 되니까 파시려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을 내보내서 빈 집이 꽤 있었어요. 강남 사고도 그렇고. 근데 그 집들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좀 문제가 되면 다시 전세라도 놔야 되잖아요. 그게 전세로 이제 매매 물건이 전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도 지금 역전세가 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서초를 비롯해서 강남 사고는 올해가 또 문제인 게요. 올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서초 강남이 작년에 뭐 2~3배 정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없는데도 역전세였으니까 그 부분이 그러네요. 시장 하방에 본격적으로 올 것 같아요. 강남 사고가 작년에 다른 서울 25개구에 비해서 하락폭은 적었는데 송파 빼고 근데 올해는 조금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서초 강남에 주택 가지신 분들 중에 좀 레버리지가 과다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처하시거나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수익이 남는 선이라면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볼지 이런 걸 좀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매물을 내놔도 잘 소화가 안 돼요. 네. 역대 최저치 거래량이 지금 계속 신고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을 못 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도가 제일 거래량이 적었었는데 그때는 두세 달에 끝났거든요. 지금 반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예, 이게 그렇죠. 올해도 네. 이어질 것 같아서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조정이 좀 많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이 상황을 좀 대처할 수 문제가 있을까요? 뭐냐면 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네. 안 팔리고 근데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그 내용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가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명료하게 구체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보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자 수익이 나거나 지금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혜택을 줄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잘못 던지면 또 내년 총선이라는 주제 때문에 부자나 다주택자를 위한 방향으로 하면 이게 과도하게 결정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냐에 따라서 연착륙의 정도는 좀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쉽게 매매가 안 팔린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계산 방식이 간단합니다. 네. 내가 과연 이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 경우에 네. 내가 과연 이거를 올해는 분명히 약세고 내년에 살아날 것인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후년도 하락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네, 네. 3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염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 네, 그렇게 잡아놓고 최악의 경우는 네, 거거든요. 전제를 그렇게 놓고 네, 최악의 경우는 거니까 근데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가보시는 거죠. 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2, 3년 안에는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반등할 소지의 폭이 3년 동안 내가 버틴 레버리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의 비용의 지출보다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의 이제 폭이죠. 지금 일부 지역은 많이 내려왔지만 그 1년, 2년, 3년이라는 걸 두시고 10% 내려왔을 때, 지금 상태에서 더 내려왔을 때, 네. 20% 더 내려왔을 때, 지금 뭐
송파 같은 데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뭐 네. 30%까지는 더 안 내려갈 것 같고 한 거기는 한 10% 15%만 더 내려가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계산해 보시면 그러네요. 그 조합이 9가지가 나오잖아요. 1, 2, 3년, 네, 10%, 네. 10%, 30%. 딱 해보시고 내가 능력이 되신다. 그 3년 뒤 시장은 제가 봐도 더 바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충 가물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이렇게 잘해야겠네요. 계산을 한번 두드려 네, 보시면 네. 레버리지하고 한번 계산 나오실 것 같아요.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큰 무리가 그게 없는 그러니까 거고. 막연한 공포를 갖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합리적으로 네, 계산해 놓으면 딱 해서 예. 한 2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시청자분들 뭐 20분이면 계산되시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벼락거지라는 네. 그런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또 오히려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이 또 연끌거지를 하는 말로 네, 좀 맞아요.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하우스포란 말도 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들이 좀 이제 참 고통이 좀 가중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영끌하신 분들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한 100만 채고, 서울 아파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작년은 영끌이 좀 덜했고 상반기에만 좀 있었고 네. 재작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가 그렇죠. 네. 많았잖아요. 네, 네. 작년에는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별로 적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2020년도가 한 9만 5천 개 정도 거래됐고요. 이 2021년도에 막 영끌 그 시절에 그때는 한 4만 5천 개인가 그랬어요. 영끌할 때 9만 7천 서울 아파트만요. 네, 네. 더하면 한 14만 한 2, 3천 세대가 돼요. 근데 그때 2030 세대 비중이 네. 30에서 35%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평균을 내면 14만 채에서 30% 잡은다고 치면 3년 30년 한 4만 2천에서 5천 세대가 영끌한 세대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아시겠지만 뭐 우리 기자님도 아시지만 뭐 공제조합, 뭐 은행, 뭐 경찰공제, 군인공제, 우리은행 무슨 어느 은행은 사주 이렇게 사내 대출 기금은 그 사원들한테 금리가 1%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20년도부터 제 주위에 아시는 분 자제분들이 그걸로 이제 많이 사셨어요. 맞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영끌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충 계산하면 5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분들은 또 단톡방에서 그때 막 불탈 때 있잖아요. 갭치기가. 맞아요. 예. 단톡방에서 넌 뭐하니? 너 나도 했어. 뭐 난 얼마 벌었어.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네, 맞아요. 예. 대기업 친구들도 또 사내 대출 받아가지고 또 막 투자했거든요. 실제로 막 무리하게 들어간 세대는 제가 볼 땐 전체 전체. 4만 5천에 한 10에서 20%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과대 해석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결론은 영끌은 구제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영끌을 먼저 구제하려면 제 생각에 자영업자분부터 구제해야죠. 그쵸. 그게 네. 순서잖아요. 아니면 영끌은 돈이 많은 분들이니까 근데 능력이 있던 분들이니까 또 회복할 능력도 있을 거고 근데 중산층 이하 이제 서민에서 좀 취약적으로 가실수록 본의 아니게 영끌하신 분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파산이잖아요. 그분들부터 비트코인하고 주식한부터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끌은 구제할 수 없는데 영끌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주택 가격이 이미 조금 늦게 늦었어요. 그죠?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그냥 터셔라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못 버틴다고 계산이 나오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 웬만하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내는 그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네. 거기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라도 생기시면 이건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붙들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붙들려고 자꾸 강요하는데 그거는 진짜 나쁜 권유 같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붙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리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빚을 만약에 3천을 졌다 역으로 갚고 나면 해방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네. 3년 동안 가면 맞아요. 네. 계속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대출 이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살면 관리비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나간 돈도 네, 많잖아요. 많을 것 같아. 네. 여러 가지로 네. 부담되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지나친 분들은 네.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이라나요?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영끌항 말고 이제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작년 봄 얘기입니다. 작년 봄에 어디 경기도 수도권인데 아파트인데 네.
그때 시가가 17억이에요. GTX가 열린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한창 많이 저랬구나. 20억 갈 수 있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10억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7억이면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16억에 팔아라 그랬단 네. 말이에요. 제가 근데 나 기다려보고 싶어. 이래서 땡땡아 네. GTX 호재는 거품이다. 거품 이유는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이 지금 뭐 10억은 아니고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30~40% 내려왔어요. 그쵸. 네.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13억, 뭐 14억, 그때 뭐 17억이었으니까 호가가 과감하게 1억 버리고 16억에서도 많은 차익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친구가 분양받은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6억 8천입니다. 와. 그럼 생각해보세요. 욕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연골도 자기의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능력에 비교해서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과욕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친구분들이 계시면 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고 나면 또 기회가 오잖아요. 네네네. 들고 가다 너무 힘드신 것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정부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규제 지역 해제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대출 같은 것들 좀 풀어주면서 네. 부동산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분포가 있잖아요. 네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0년 말 기준인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늘어야만 3%밖에 안 늘었으니까 대충 비교해 주시면 될 텐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소득 서울의 네. 2인 가구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요. 6천만 원 이하가 70%입니다. 네.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 500이고요. 실수령액은 한 430, 50입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버는 게 430, 50이라고 그러면 자, 온전한 분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분이 지금 서울의 주택 평균 가격은 8억에서 뭐 12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0억이라고 볼게요. 서울의 경우. 네. 10억이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다 안 받고 반만 받으면 5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5억이면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나라에서 밀어주는 게 4%거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한 4.5% 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4%로 계산하면 5억이면 200이에요. 그럼 180만 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자만이잖아요. 네네. 요즘 모기지는 원리금 같이 상환이에요. 같이 내죠. 네. 그러면 250 정도 낼 겁니다. 최하가.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낮게 잡아도 그 최하. 정도는. 그러면은 450이라고 가정. 450도 못 받으실 텐데 실수령액은. 연봉 6천인분이 450 월 가지고 250하고 200. 애기 있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러면 수요는 한정적이다. 이게 대세를 바꾸기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구나. 도리어 좀 능력이 있는 분들, 네. 자기가 뭐 기존 자금이 4, 5억 있고 6, 7억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과연 6, 7억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것도 데이터에 나와요. 네. 대한민국 평균 자산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걸 제가 보니까 이건 아직 힘들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근데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사세요라고 파월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규제 완화를 하는 건 좋은데 뭐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이 미친 비싼 집값을 우리한테 빚을 내서 떠받치라고. 그 논리도 또 맞아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집값이 더 내려와서 사는 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맞죠.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너무 내려가면 또 건설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조절을 잘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MF 경고에서도 그게 나와요. 대출을 함부로 막 완화하지 말고 국가 부채가 지금 가계부채가 크니까 네.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제 시스템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잖아요. 내수도 줄고. 이걸 조절해서 건설사들한테 차라리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건설사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렴한 주택을 나올 수 있게. 네. 그럼 원래 미분양된 것도 뭐 구조조정하는 사이에서 가격을 좀 다운해서 팔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도와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뭐 규제 완화하고 이렇게 푸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IMF 권고사항처럼 조율, 우선순위를 잘 조율하면 연착륙도 되고 경제에도 금도 안 가고 또 무주택자분들도 접근하기 좋은 균형점이 나오겠죠. 일단 좋은 정책인데 IMF에서는 좀 빠르더라고 얘기를 했고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 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데 그 균형점 때문에 잠시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주택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 네네. 대기 수요들이 이제 그러면 균형이 좀 맞잖아요. 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대출금이 적어지니까 네. 부담이 적어지면 그쵸. 소득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오면 사겠죠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지나서 가을 겨울 지나서 주택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는 그분들이 계산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데 이러면 시장이 이제 그때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시작되겠죠. 네네. 네. 작년에도 일단 가을까지 좀 보자고 했었는데 네, 올해도 가을까지 일단은 보고 결정하는데 네. 올해도 똑같습니다. 네네. 가을까지 보시고 결정하셔요. 네. 마지막으로 좀 무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많이 내려오긴 뭐가 많이 내려와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 진짜 많이 내려왔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국지적으로 뭐 송도라든지 송파 같은 데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올해 지금 가을 정도까지 또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려가는 폭도 확실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든지 네네. 안 내려온 곳들은 내려가든지 또 너무 많이 내려온 곳들은 또 조정하고 횡보할지 이제 이런 모습이 변형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특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중국의 어떤 사태가 없는 전제 네. 그 외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없더라고 전제할 때 그때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더듬어보실 게 움직일 때가 됐어도 물건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거 전세도 싸지고 매물이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럼 그러네요. 전세로 살다가 더 내려가면 살까 하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쉽게 안 살아나요. 쉽게 말하면 바닥을 다져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앞서가신 분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역대를 보면 네네. 1년,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때 이제 쫙 다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뭐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하고 네. 전세 가격이 살짝 횡보하거나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미분양이 좀 줄기 시작한다 이런 시점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네.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좀 수치도 확인하면서 네. 내지 마련 시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금리 인상이 쉽게 멈추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예. 또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네. 좀 안 좋다는 얘기도 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경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경제를 좀 오랫동안 봤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경제 크라이시스에 대한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일단 유동성이 너무 풀린 상태에서 네. 물론 1980, 79년 5일 쇼크 때 미국에서 폴 보커라는 양반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아시겠지만 네. 아르헨티나가 75년 6년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거의 10대 강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뭐 당연히 잘 살았고. 네. 근데 76년도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신자유 정책을 써요. 막 쓰고 또 독재도 있으니까 그 기억나시지만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것도 막 유치할 때 막 돈으로 뿌리고 군부니까 그런 비정상적이 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네. 물가가 돈을 막 풀고 그러니까 막 뻥뻥 물가가 오르니 그 뒤로 딱 4, 5년 뒤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물가가 작년에 100%가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물가를 못 잡으면 신뢰도가 깨져가지고 정부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그러니까 돈은 중앙은행이 만드는데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건을 사재기 한다든지 그러면 사재기 하면 뭐가 돼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아르헨티나가 그때부터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계속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파월 장관이 계속 뭐 얘기하고 시장에서는 놓쳤다 뭐 시기를 놓쳤다 왜 갑자기 많이 올리냐 시장에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작년이죠. 작년 회의 그 브리핑 때 네. 어느 거기 상원 하원이죠.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제2의 폴보커가 되길 원하냐, 불리기를 원하냐, 아니면 제2의 어반존스라고 또 있어요. 그분은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금리를 내려본 거예요.
내리니까 이게 다시 물가가 튄 거예요. 다시 잡으려니까 또 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에. 네네. 그게 이제 어반 존스라는 양반이고 폴 보커는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경제 이론하고 다 해보니 확실히 잡아야겠다. 그래서 확실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잡았거든요. 그 총 갖고 다녔잖아요. 그 재무부 장관인데. 아, 그렇구나. 왜냐면 암살 막 위험을 느껴서. 그거 네. 경제가 너무 어려워. 금리를 막 올리면 지금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난리 피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해야겠다. 그래야 뚝심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10%대였던 금리를 18%인가를 올렸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와. 2배를. 그러니까 잡혔어요. 2년 동안 고생하고 그 뒤로 10년 동안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하죠. 안정이 되니까. 네. 그걸 이제 폴 보커는 봤는데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폴 보커가 되고 싶냐? 계속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파월이. 아, 나중에 기록에 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면 저한테는 뭐 영광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폴 보커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거꾸로 뭐냐?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함부로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물가 목표가 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회의 때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워딩을 유심 좀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내리긴 내리겠지만 속도 조절은 있으나 금리를 쉽게 막 지금 뭐 4.5% 간 거를 갑자기 3%, 2% 이 일은 없겠구나. 한 해 동안. 네. 그래서 초두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만만치 않은 한 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또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네, 맞습니다. 있겠네요. 워딩을 잘 봐야 네. 돼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네. 또 일본과 많이 또 비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뭐 정말 일본을 따라갈까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좀 다르고 같을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제가 한 70, 80%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같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작년 5월 22일 날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그 대문짝만하게 데이터 뭐 조금 썼어요. 글을 쓴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너무 똑같다. 거의 라이크다. 네. 시밀러란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게 같냐. 고령화 속도도 같고 네. 그리고 생산 핵심 연령 인구, 경제 인구 그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 뒤에 인구가 감소했는데 우리는 벌써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다른 점은 그리고 수출 기반형 국가라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모든 면이 같은 거예요. 큰 경제 팩트들이. 네. 그런데 주택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의 그 비중이 그 1년 GDP 대비 비중이 거의 일본 수준인 것도 똑같아요. 버블 터질 때. 네네. 그래서 이코노미트에서 한국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말을 씁니다. 피하지 말고 억지로 그러니까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써요. 그러고 나더니 믿거나 말거나 영국 펀드나 이런 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보고. 리스크로. 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 건 뭐냐. 네. 다른 점이 좋은 다른 점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나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신기한 제도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나와요. 그 단어에. 네네네.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다. 이 다른 점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국민성이 달라요. 네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이 뭉치거든요. 위기가 있으면. 큰 위기가 왔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일본 애들보다는 제가 볼 때 그게 다른 점이고 네. 다른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뭐 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 그렇진 않습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일본보다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높잖아요. 높은데 네네. 물론 그때 일본은 가계보다 이제 기업이 많았었는데요. 부채 비율의 폭이 다릅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도 막 대출 많이 줄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막 빚내서 집사를 할 때 70% 80%는 기본이었고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리면 거의 95%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네. 100% 가까이. 거의 다 나왔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던 시절이니까 계산해 보면 100%에도 뭐 이런 거죠. 네네. 계속. 근데 일본은 그때 뭐 대놓고 100% 대출, 5초 안에 대출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카카오나 이런 거 보실 때 맞아요. 요새 핸드폰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뭐 30분 만에 대출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일본은 철 가고 다니면서
뭐 5분 만에 대출 광고 붙이고 전화 오면 바로 그냥 그때는 그런 미국하고 똑같은 SNS도 없었는데도 그냥 그럼요. 예. 5분 가능했다. 만에 그냥 날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미국도 막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다 대출해서 집값을 올렸잖아요. 네네. 그 미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로 심했고 우리는 그나마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네네. 이명박 정부였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 대출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MB 정부 때 살짝 풀었다가 집값이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유지를 했어요. 잘한 거죠. MB 정부도. 네. 박근혜 정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기억나시겠지만 막 펌핑하고 나서 1년 뒤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대책이 발표를 해요. 관계부처 나와서. 돈 풀 때는 언제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IMF에서 경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위험하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까지 그 줄기가.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빨리 규제를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그거는 거의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적었다. 대출 비율이. 네네. 그래서 과도한 집값에 대출의 영끌이나 이런 피해를 보는 비율이 적어요. 네, 오히려. 그 차이는 네. 있습니다. 네. 그건 다른 점이라서 거기처럼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걔네들은 뭐 박살났잖아요. 일본 저기는. 근데 우리는 박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버블에 대한 지금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죠. 이게 좀 실제로 터진다면 그게 좀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시나리오가 나타날까요? 저는 제가 대충 저 짧은 지식이지만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뭐 금융안정보고서라든지 네. 다행히 우리나라 1금융권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걸 이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잘했고 우리 또 경험이 있잖아요. IMF가. 그래서 학습효가 많잖아요. 미국이 터져서 또 경험을 해서 또 스스로 좀 자구적으로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하려 애를 썼고 네. 근데 이제 소형사들은 관리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터질 것 같은데 네. 그 비중이 뭐 일본이나 미국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네. 위기는 있겠으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나라가 정말 흔들릴 정도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충격은 분명히 있는데 네. 감내할 능력도 우리가 있다. 근데 충격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분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고통은 따르겠지만 어쨌든 네.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좀 힘을 체력이 가지고 있다. 강해요. 네. 비교적. 이 미분양 공포가 좀 사라지려면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언제쯤 네. 이 미분양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올까요? 네. 저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포가 사라진 거 올해는 뭐 기대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미국의 물가가 거짓말같이 2%가 잡혔다. 라면 네. 바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1년 뒤에 해방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것도 불가능한 게 미국의 물가가 2%가 잡혀도 그 역사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금리 올린 상태를 그냥 유지해서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네. 완전하게 이 2%가 6개월 이상 간다. 이러면 안정적이다. 근데 그때는 이해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텀을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가정하면 내년 올해 말고요. 내년 2024년 상반기 말쯤부터 살아날 수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네네.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 현상은 한 3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 그럼 이제 현장들이 저렴하게 분양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다시 이제 소비자가 붙는 게 한 3년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뭐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도 가능하지만 네, 가능하죠.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한 3년까지는 좀 길게 좀 봐야 되는 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겠네요. 단 네. 전제는 입지가 좋은 구도심 있잖아요. 네. 광역시 구도심이라든지 서울의 구도심 이런 데들은 분양가만 좀 조절한다라면 미분양 공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대기 수요는 있으니까. 청약 대기 수요들은 네.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없냐면 네. 둔촌주공 작년에 한 게 당첨된 분 점수가 20점이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통상 아시겠지만 80점 만점에서 그런 데면 70점 이상 돼야 산다는 건데 그렇죠. 네. 20점이 산다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점수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청약 전략이 의미가 없는 게
그 현장이 쓸만하다고 판단될 때, 가격이 맞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전략이 세워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안에는 좀 그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여러 현장들이 이제 분양하거든요. 올해 네. 좋은 데들이 대단지들이. 근데 거기 위치도 좋고 뭐 바로 서울이죠. 거의 거기는 지금 몇 단지가 계속 하는데 단지 수도 커요. 근데 첫 현장이 어떻게 결과가 나냐에 따라서 다음 현장들에 대해서 청약 그쵸. 전략을 네. 그때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울 의미가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정해졌던 사업대로 분양가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는 제가 볼 때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고 성공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은 후폭풍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분양가 조정된다. 그러면 이제 할만하죠. 왜? 네. 다음에 내린 분양가 가격이 구축하고 비교를 하니까 구축보다 똑같거나 더 비슷하다. 비슷하거나, 근데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왔다. 구축이 더 내려가는 거 10%다. 그러면 10% 만약에 신축이 비싸다 그러면 이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의 청약 전략은 주위 시세랑 비교해서 하시는 전략 그것밖에 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